내 이름은 정숙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이름이 정숙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해산시 중앙시장 뒤편 골목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철학적 사유는 배가 부른 사람들의 사치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나는 청진을 떠났다. 15년을 살았던 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다만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는 내가 짐을 싸는 동안 방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워댔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이미 몇 달 전에 끝나 있었다.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은 그저 형식적인 종료의식에 불과했다. 기차를 타고 해산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산과 들, 강과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다. 북한의 풍경은 어디를 가나 비슷했다. 낡고 퇴색되고 정체되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작 변한 것은 풍경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희망이 사라졌고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다. 모두가 무언가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 해산역에 내렸을 때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낯설음이었다.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이곳을 변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역 광장에 서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부모님 집으로 바로 가야 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가야 할지. 결국 나는 그날 저녁 부모님 집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반가움은 그중 가장 작은 부분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안으로 들이면서도 계속 현관문 밖을 살폈다.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하는 것이 역력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집안은 내가 떠났을 때보다 더 좁아 보였다. 아니, 실제로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왠지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작은 방에 누워 계셨다. 병이라기보다는 기력이 쇠한 상태였다. 나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도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오빠는 저녁 늦게 들어왔고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나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한쪽에 자리를 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움츠리고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내 걱정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식량 배급, 생활비, 이웃들의 시선.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미 청진해서 충분히 울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며칠만 있다가 일자리를 구해서 독립해야 한다고. 당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며칠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날 저녁이 되면 나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오빠가 퇴근하기 전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눈치였다.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해산시 거리를 걸으며 나는 선택지를 고민했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공장들은 대부분 멈춰 있었고 시장에서의 장사는 미천이 필요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청진에서 가져온 것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다. 돈은 기차표를 사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학창시절 친구 명희의 집이었다. 명희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집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남편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었고 새 아이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다. 그래도 명희는 나에게 저녁을 먹였고 하루를 재워주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명희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다른 친구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친구들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은정, 오키, 경애.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들을 하나둘 찾아다녔다. 모두가 나를 불쌍히 여기며 밥을 주었고 하룻밤을 재워주었다. 하지만 이틀 이상은 아무도 나를 머물게 하지 않았다. 가난은 우정보다 강했다. 정확히 말하면 가난은 우정을 사치로 만들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해야 했다. 친구들의 목록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미 다녀간 친구들은 다시 찾아갈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부담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중앙시장 근처 공동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물었다. 어디서 왔냐고, 가족은 어디 있냐고. 나는 얼버무렸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 안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밤을 보냈다. 추석이 다가오는 시기라 밤 기온이 제법 쌀쌀했다. 담요 하나 없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동정의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꽃제비가 되었다는 것을,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 입구에 앉았다.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오전 내내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나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점심때가 되자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어제는 친구 집에서 얻어먹은 조밥 한 그릇이 전부였다. 나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 음식 장사를 하는 좌판들을 기웃거렸다. 옥수수국수 냄새, 인조 고기밥 냄새, 튀각 냄새. 모든 냄새가 고문처럼 느껴졌다. 한 아주머니가 국수를 말아주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나를 쫓았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여기 서 있냐고. 그날 오후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시장 뒤편에는 버려진 음식물들이 쌓여 있었다. 썩은 것도 있었지만 그나마 먹을 만한 것들도 있었다. 옥수수 속대, 감자 껍질, 상한 채소 조각들. 나는 그것들을 주워 담았다. 처음에는 역겨움에 토할 것 같았지만 곧 익숙해졌다. 생존이 혐오감을 이겼다. 저녁이 되자 나는 강가로 갔다. 압록강 지류가 흐르는 곳이었다. 주운 음식물 쓰레기들을 물에 씻어 먹었다. 맛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배를 채우는 것만이 중요했다. 먹고 나서 강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시장 근처 골목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으려 했지만 점점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어디서 자든 똑같았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끝없는 불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생각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그게 언제일까? 9월이 되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버려진 천 조각들을 주워 몸에 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꽃제비로 인식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서 이미 사라진 존재였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장에서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도 나를 보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눈에는 놀람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나를 모르는 척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나니 더 공허해졌다. 눈물조차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거리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살아야 했다. 본능이 명령했다. 살아라,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라. 10월의 해산은 빠르게 차가워졌다. 아침 공기는 입김을 하얗게 만들었고 밤에는 서리가 내렸다. 나는 두꺼운 옷을 구해야 했다. 시장 뒤편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낡은 속옷 하나를 발견했다. 찢어진 부분이 많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그 옷을 입고 다녔다. 냄새가 지독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나 자신에게서도 비슷한 냄새가 났다. 거리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이 넘어가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가 안전한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해산의 꽃제비들 사이에는 나름의 위계와 규칙이 있었다. 좋은 구걸 자리는 먼저 온 사람의 것이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순서가 있었다. 이 규칙을 어기면 다른 꽃제비들에게 쫓겨났다. 나보다 먼저 이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생존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어느 골목이 바람을 막아주는지, 보안원들이 언제 단속을 나오는지. 나는 그들의 조언을 따랐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중 한 여자가 있었다. 순이라고 했다. 나보다 10년쯤 먼저 이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완전히 거리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으며 이는 여러 개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순이는 내게 말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자존심, 수치심, 기억, 희망. 모든 것을. 나는 순이의 말을 이해했다. 이미 나도 많은 것을 버렸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 정상적인 삶에 대한 갈망,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혔다. 밤마다 꿈에서 나는 청진의 집으로 돌아갔다. 따뜻한 방, 뜨거운 밥, 깨끗한 옷.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은 차가운 골목 바닥이었다. 어느 날 나는 시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 밥을 주고
잠잘 곳도 제공하겠다고. 나는 의심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곳이었다. 그는 나를 뒤편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옷을 벗으라고 했다. 나는 도망쳤다. 그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거리로 나와 한참을 달렸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멈춰 섰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나에게 남은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 몸이었다. 이것마저 빼앗기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다. 압록강은 고요하게 흘렀다. 저 물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까? 고통도, 추위도, 배고픔도 모두 사라질까?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났다. 죽을 용기도 없었다. 아니, 죽음조차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 나는 그저 떠밀려가는 존재였다. 11월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해산을 뒤덮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에게 눈은 생존의 적이었다. 추위는 더욱 심해졌고 음식을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다.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시장에 덜 나왔고 쓰레기도 빨리 얼어붙었다. 나는 점점 더 약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몸에 힘이 없었다. 다리가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병. 이 세 가지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골목 구석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몇몇은 나를 보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다. 나는 죽어가는 개처럼 취급당했다. 해질 무렵 순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 상태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구해온 옥수수죽 한 그릇을 내게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받아 마셨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순이는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겨울이 오면 더 많아진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죽을 한 그릇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시장으로 갔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었다.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여전히 존재했다. 비록 그 존재가 의미 없는 것이었지만 그날 시장에서 나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는 내게 감자 하나를 주었다. 아무 말 없이 건네고는 가버렸다. 나는 그 감자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왜 그가 나에게 감자를 주었는지 알 수 없었다. 동정심인지 아니면 자신도 한때 이런 처지였는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감자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투명해졌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거리의 일부가 되었다. 담벼락처럼 쓰레기통처럼 눈에 보이지만 주목받지 않는 존재. 때로는 이것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하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였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불을 켜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 나는 골목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이 고독은 배고픔보다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무엇이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환각에 가까웠다. 나는 청진의 집에 있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밥상에는 흰쌀밥과 고기가 있었다. 우리는 웃고 있었다. 행복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다. 밥상이, 집이, 남편이. 나는 다시 골목에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만이 남았다. 깨어났을 때 나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12월이 되자 해산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강도 얼고 땅도 얼고 공기도 얼었다. 나도 서서히 얼어가고 있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걷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나는 중앙시장 근처에서 쓰러졌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몇몇은 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도 살기 위해 바쁜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기울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자유로워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다음 생에는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날아다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순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내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나를 끌고 갔다. 어디론가. 정신이 흐릿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어딘가의 방 안에 있었다. 낡은 이불이 덮여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 모두 나처럼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곳은 어디선가 만들어진 임시 거처였다. 순이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게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했다. 나는 삼켰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순이가 말했다. 여기서 며칠 쉬라고. 겨울을 나려면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곳에서 누워 지냈다. 사람들이 가끔 음식을 가져왔다. 옥수수죽, 감자, 빵 부스러기. 많지는 않았지만 살아가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왔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순이는 내게 작별 인사를 했다. 살아남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곳을 나섰다. 12월 중순이었다. 해산은 완전히 겨울 왕국이 되어 있었다. 거리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바삐 움직였다. 나는 다시 익숙한 장소들로 돌아갔다. 시장, 골목, 쓰레기 더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나뿐이었다. 더 약해지고, 더 지치고, 더 무감각해진 나. 어느 날 나는 친구 명희를 다시 만났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명희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었다. 명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도와주지 못해서.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정말 괜찮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명희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내게 주려 했다. 나는 거절했다. 받을 수 없었다. 명희에게도 가족이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명희는 억지로 내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빨리 사라졌다. 나는 손에 쥐어진 돈을 보았다.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시장에서 옥수수빵을 샀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너무나 맛있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잤다. 어느 건물 지하 보일러실 근처였다. 완전히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골목보다는 나았다. 나는 옥수수빵을 조금씩 뜯어먹으며 생각했다. 인간의 친절에 대해, 명의의 눈물에 대해, 순이의 도움에 대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그들도 가난했지만 그들은 나누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다음 날 현실은 다시 나를 짓눌렀다. 돈은 빠르게 바닥났다. 음식은 금방 소진되었다. 나는 다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구걸을 하고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일상은 반복되었다. 끝없는 반복. 희망 없는 반복.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왔다. 거리에는 축제 분위기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버티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목표도 꿈도 계획도 없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 어느 날 아침 나는 동생을 보았다. 시장 어귀에서였다. 동생도 나를 보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동생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놀람, 슬픔, 죄책감, 두려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돌렸다. 동생도 빨리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가난 앞에서 피는 물처럼 묽어졌다. 1월이 왔다. 가장 추운 계절이었다.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온몸을 주운 천조각들로 감쌌다. 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밤이면 얼어 죽을 것 같았다. 실제로 며칠에 한 번씩 거리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의 소식이 들렸다. 나도 언젠가는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기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 몸에 열이 났다. 폐렴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돈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다. 나는 그냥 참았다. 견뎠다.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골목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의식이 흐릿했다. 환각이 보였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사라졌다. 다음으로 남편이 나타났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우리. 나는 그에게 뭔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편도 사라졌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타났다. 15년 전의 나. 청진으로 시집가기 전의 나. 그날은 밝고 희망에 차 있었다.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지금의 내 모습을 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선택권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우리는 모두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배고픔도 사라졌다. 고통도 멈췄다. 편안했다. 이것이 죽음인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환영할 만했다. 긴 고통의 끝. 영원한 휴식.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죽은 것은 1월 중순쯤이었을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랐다. 누군가 내 시신을 발견한 것은 이틀 후였다. 순이었다. 그는 내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자 찾아다녔고 결국 골목 구석에서 나를 발견했다. 나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순이는 망설였다. 보안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는지. 하지만 결국 그는 내 가족을 찾기로 했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렇게 내 동생의 소재를 알아냈다. 동생이 왔을 때 그는 울었다. 내 시신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뒤늦은 후회였다. 죄책감이었다. 그는 자신을 탓했다. 왜 도와주지 못했는지, 왜 모른 척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돌아올 수 없었다. 동생은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어머니도 왔다. 오빠도 왔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내 시신을 보고 침묵했다.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도 슬프다는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가족들에게 여유가 없었다. 그저 시신을 거두어 화장터로 옮기는 것이 전부였다. 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나무 판자를 대충 짜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사치였다. 거리에서 죽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없이 화장되었다. 화장터로 가는 길 몇몇 사람들이 뒤따랐다. 순이도 있었다. 명희도 왔다. 다른 친구들도 소식을 듣고 왔다. 거리에서 함께 지냈던 꽃제비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내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말없이 걸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화장터에 도착했을 때 담당자는 무심하게 시신을 받았다. 그에게 이것은 일상이었다. 매일같이 이런 시신들이 들어왔다. 신원 불명의 꽃제비들, 굶어 죽은 사람들, 얼어 죽은 사람들. 나는 그들 중 하나였다. 특별할 것 없는 죽음. 불길이 시신을 삼켰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동생은 주먹을 쥐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았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퍼했다. 혹은 죄책감을 느꼈다. 장례식 후 사람들은 흩어졌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먹고 살아야 했다. 여전히 버텨야 했다. 내 죽음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었다. 거리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모습. 앙상하게 마른 몸, 움푹 들어간 눈, 갈라진 입술.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 돈을 더 줬다면, 집에 데려왔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동생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장에서 마주쳤던 순간이 떠올랐다. 내 눈빛. 그 안에 무엇이 있었나? 원망? 슬픔? 체념?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감정조차 소진된 눈빛. 동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누나를 잃은 슬픔보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어머니는 밤새 앉아 있었다. 딸을 떠올렸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밝았던 딸, 착했던 딸, 꿈 많았던 딸. 그 딸이 거리에서 구걸하다 죽었다. 어머니로서 막지 못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딸을 포기했다.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다. 그것이 더 괴로웠다. 순이는 거리로 돌아왔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냄새, 익숙한 추위. 그는 내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자리를 찾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앉아 중얼거렸다. 잘 가라고. 이제 편히 쉬라고.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며칠이 지났다. 시장에서 내 이야기가 돌았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젊은 나이에 가족도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되어야 했는지.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은 내가 죽었지만 내일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딸을 둔 어머니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다. 딸을 시집 보낼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이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아니, 차라리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죽음이 증명했다. 미혼 여성들도 두려워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사랑도 가정도 안정도 보장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일부는 결혼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내 이야기는 점점 잊혔다.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새로운 죽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 했다. 과거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내 죽음은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로 남았다. 가끔씩 아파오는 상처. 명희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그 골목을 지나쳤다. 내가 죽었던 곳.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저 지나갔다. 삶은 계속되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내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자격도 없었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 동생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술이 깨면 죄책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누나의 얼굴이,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동생은 자신을 벌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힘든 일을 찾아 했다. 몸을 혹사시켰다. 고통을 통해 속죄하려 했다. 하지만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불단 앞에 내 사진을 놓았다. 젊었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절을 했다.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그저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 미소가 어머니를 더욱 괴롭혔다. 순이는 새로운 꽃제비를 만났다. 나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거리로 나온 여자였다. 순이는 그 여자를 도왔다. 생존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하는지, 어떻게 추위를 피하는지, 내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 여자에게 해주었다. 이것이 속죄가 될 수 있을까? 순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2월이 왔다. 춘절이 지나갔다. 사람들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모였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자리가 비어 있었다. 죽은 사람들, 떠난 사람들, 소식이 끊긴 사람들. 내 자리도 비어 있었다. 아니, 내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식탁에서, 사진첩에서. 어느 날 명희는 시장에서 내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다. 내가 입었던 낡은 속옷.
누군가 내 시신에서 벗겨 입은 것이었다. 명희는 울컥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옷을 입은 사람도 살아야 했으니까. 죽은 자의 옷이 산자를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현실이었다.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3월이 되자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다. 눈이 녹았다. 땅이 드러났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봄을 볼 수 없었다. 이미 재가 되어 어딘가에 흩어졌다. 바람에 날아갔다. 강물에 씻겼다. 땅에 스며들었다. 나는 이제 해산의 일부가 되었다. 이 도시의 먼지가, 공기가, 땅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갔다. 빠르게 잊혔다. 6개월 후에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1년 후에는 그저 거리에서 죽은 여자 중 하나로 남았다. 특별할 것 없는 죽음. 수많은 죽음들 중 하나. 하지만 내게는 유일한 죽음이었다. 내 인생의 끝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가끔씩 누군가의 입에서 내 이야기가 나왔다. 경고로서, 교훈으로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자신들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난은 선택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명희는 가끔 내 무덤을 찾았다. 무덤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화장터 근처 공동묘지의 작은 표지석. 이름도 제대로 새겨지지 않은 돌. 명희는 그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미안하다고. 그리워한다고.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다. 삶이 바빠졌다. 죽은 자보다 산 자가 중요했다. 동생은 결혼했다. 아이를 낳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꿈을 꾸었다. 나와 함께 놀던 어린 시절의 꿈.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이 슬픔을, 이 죄책감을. 그는 그것을 혼자 감당했다. 평생 감당해야 할 짐이었다. 어머니는 늙었다. 빠르게 늙었다. 내 죽음이 그를 늙게 만들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어머니는 자주 아팠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딸을 잃은 슬픔이라는 것을, 아니, 딸을 버린 죄책감이라는 것을. 순이는 여전히 거리에 있었다. 그도 점점 약해졌다. 겨울마다 견디기가 더 힘들어졌다. 어느 해 겨울, 그도 사라졌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고, 며칠 후 어딘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거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졌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세월이 흘렀다. 5년이 지났다. 해산은 여전했다. 가난도 여전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힘겹게 살았다. 시장은 여전히 붐볐고 거리에는 여전히 꽃제비들이 있었다. 내가 죽었던 그 골목에도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새로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같은 표정이었다.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명희는 중년이 되었다. 아이들은 자랐다. 그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힘들었지만 버텼다.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면 나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시린 느낌만 들었다. 시간이 슬픔을 무디게 만들었다. 아니,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야 했다. 동생의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다. 동생은 아이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했다. 아이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가난은 대물림되었다. 동생도 알고 있었다. 아이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희망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웠다. 심장이 약해졌다. 의사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죽으면 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승에서라도 용서를 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마지막 날들을 내 사진을 보며 보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동생은 어머니의 유언을 전했다. 어머니는 나와 함께 묻히고 싶어 했다. 화장한 젤을 내 표지석 옆에 뿌려달라고. 동생은 그렇게 했다. 어머니의 재는 바람에 날려 내가 잠든 곳 주변에 흩어졌다. 어머니와 나는 마침내 함께 있게 되었다. 너무 늦은 재회였지만 10년이 지났다. 2030년대 중반. 해사는 조금 변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다. 시장도 확장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가난은 여전했다. 불평등도 여전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투쟁했다. 내 이야기는 거의 완전히 잊혔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선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이혼한 여자가 거리로 나왔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다. 그리고 죽었다. 또 다른 내가 만들어졌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난이 존재하는 한 내 같은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었다. 명희도 늙었다. 손주를 보았다. 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했다. 힘들었지만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승리였다. 가끔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옛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명희는 생각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답은 없었다. 질문만 있을 뿐이었다. 동생은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들었다. 아이들은 독립했다. 동생은 때때로 내 표지석을 찾았다.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 동생은 그 앞에 앉아 이야기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항상 같은 말로 끝맺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 날렸다. 누군가 듣고 있을까? 동생은 알 수 없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15년, 20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명희도, 동생도, 오빠도 결국 모두 사라졌다. 내 이야기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묻혔다. 기록도 없었다. 사진도 거의 남지 않았다. 나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되었다. 하지만 해산의 거리 어딘가에서 내 이야기는 여전히 속삭여졌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얼굴은 없었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가난에 짓눌린 여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자, 거리에서 죽어간 여자. 그들은 모두 나였고 나는 그들 모두였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다. 이 시대의 비극을 대변하는 상징.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내가 태어나고 있다. 가난의 굴레에 갇힌 여자, 선택권 없이 살아가는 여자, 버림받고 잊힌 여자.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 땅에서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는 한, 나는 죽었다. 하지만 내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질문의 시작.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가난은 운명인가 아니면 선택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존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울려 퍼졌다. 해산의 거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내가 걸었던 그 거리, 내가 쓰러졌던 그 골목,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자리, 모두 그대로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돌과 땅처럼, 그리고 가난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였다. 대대손손 이어지는 저주처럼. 내 이름은 정숙이었다. 해산에서 태어나 청진에서 살다가 다시 해산으로 돌아와 죽었다. 38회를 살았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였다. 유일한 내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 사라졌다. 바람이 분다. 해산의 거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 바람 속에 나의 흔적이 있을까?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걸었던 발자국, 내가 내쉰 한숨, 모두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딘가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남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전히 잊히지 않는 것.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로 남는 것. 그들이 때때로 나를 떠올리며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가난에 대해, 가족에 대해, 삶에 대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것이다. 나는 죽었다. 추운 겨울날 해산의 골목 구석에서 아무도 곁에 없이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하지만 내 죽음은 말한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그리고 묻는다.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 대답은 산 자들의 몫이다. 나는 이미 떠났다. 하지만 질문은 남겼다. 그 질문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기를,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기를, 누군가의 행동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해산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다. 압록강은 여전히 흐른다.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에 나가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삶은 계속된다. 나 없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 그것이 슬픈 진실이다. 그리고 동시에 위안이 되는 진실이다. 나는 떠났다. 하지만 내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 왔다. 그리고 그도 떠날 것이다.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끝나지 않는 순환이다. 생과 사의 순환이 아니라 가난과 죽음의 순환이다.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한다. 기억해달라. 나를, 나 같은 사람들을,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한때는 꿈꾸고 사랑하고 희망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비록 끝이 비참했지만 그 과정에는 인간의 존엄이 있었다는 것을, 해산의 골목 구석, 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던 그곳, 지금은 눈이 쌓여 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 추억도, 고통도, 슬픔도. 하지만 봄이 오면 눈은 녹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풀이 자라날 것이다.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그 풀이 되고 싶다. 작아도 괜찮다. 보잘것 없어도 괜찮다. 다만 살아있고 싶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싶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고 싶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망이다.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 하지만 나에게는 전부였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무언가로 남기를 바란다. 작은 울림이라도, 짧은 생각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람이 분다. 눈이 날린다.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해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죽은 곳, 내 시작과 끝이 있는 곳. 이제 나는 그곳의 일부가 되었다. 땅이 되고, 바람이 되고, 기억이 되었다. 그것으로 족하다. 삶은 짧고, 죽음은 길다. 하지만 그 짧은 삶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가혹할지라도, 비록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죽어가며 깨달은 유일한 진리다.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의미라는 것. 나는 간다. 저 멀리 기억 너머로.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이 이야기 속에, 해산의 바람 속에 나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작은 메아리로, 희미한 그림자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안녕. 혹은 안녕히. 나는 이제 쉬러 간다. 긴 여행을 끝내고 드디어 평화를 찾으러 간다. 당신들은 계속 살아가라.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